그의 피사체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오래돼서 소중하지만 그래서 관심에서 멀어진 것들. 작가 서헌강은 역사의 흔적을 찍는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입니다. 영혼처럼 긴 시간을 품은 사물에 유일한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서헌강 작가가 20여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의 사진 속에서 익숙한 문화재들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하죠. 백제와도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때도 그의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그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백제의 문화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다큐멘터리를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꽤 오래전에 시도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백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경주 신라문화처럼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도대체 찍을 게 없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상황에 공산성에 올라가서 안개 낀 날 눈을 감으니까 백제가 보이더라고요. 남아있는 흔적보다 많은 이야기를 가진 나라. 우리 문화재를 낯설게 보여주는 그의 사진처럼 백제의 이야기를 새롭게 보여주기. 화두 같은 글자들을 품고 서헌강 작가가 사람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부천시가 조성한 무형문화재 마을. 다양한 분야의 전통 장인들의 작업 공간이면서 관광객들에게 전통 기술을 시연하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형문화재 곽홍창 조각장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한옥마을에 자리를 잡은 후 15년 동안 변함없는 일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서헌강 작가와의 만남도 이때 시작됐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맨날 앉아 작업하는 거라요. 앉아서. 허리가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작업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네. 그 지금 요 무슨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상감 작업을 하는데요. 상감. 예, 보면 이제 사리함을 갖다 지금 제작하는 중인데요. 조각장은 금속 물건의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 장인입니다. 정으로 눌러 홈을 파서 무늬를 만드는 조이질과 그 홈에 금이나 은실을 끼워 넣는 상감 작업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조각장으로 살아온 지 벌써 50년. 금속 조각장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16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요. 매일 하단 말이에요. 매일. 돌아가실 때까지 하단 말이에요. 이 작품이 나가서 판매가 돼도 이제 꼬투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는 거지. 이거 잘했다 한 적이 난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된 거죠. 대를 물려 이어진 것은
손재주와 가르침뿐만이 아닙니다. 정의 날에 따라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각장의 실력은 연장 만들기가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수많은 정과 망치들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망치작이 보기에는 이런 너무나 그런 건 소돌이, 소돌이. 아름다운데 작아서 예술품인데. 저희 부친이 쓰던 마치인데요. 지금 한 5, 60년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마치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런 마치도 이제 이런 딴 데 없는데 오래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벌써요? 그러게요. 이건 손으로 만든 마치죠, 전부 다. 박홍창 장인의 작업은 다른 조각장들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물에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기물을 직접 만들기 때문이죠. 은을 녹여 은괴를 만드는 것이 작업의 시작입니다. 최고의 작품을 위한 장인의 자존심이자 욕심입니다. 달궈진 은괴를 베름집게로 고정하고 꼭두마치로 두드려 펴니다. 불의 달구기와 망치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을 열풀림이라고 합니다. 두드릴수록 점점 단단해지죠. 이제 마름질에 들어갑니다. 은판이 가위로 오릴 수 있을 만큼 얇아졌네요. 재단을 마친 은판은 다시 닭달마치로 두드립니다. 뭉툭한 박달나무 망치로 시작해서 정교한 쇠망치로 도구를 바꿔가며 이어지죠. 말 그대로 금속판을 닭달하듯 두드리는 단순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물의 중심을 잡으면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제 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계통에서는 이제 닭달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은판을 갖다 아까 과정에서 넓혀서 그다음에 이제 마름질해가지고 아까 동그랗게 잘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리는 작업이죠. 이제 그래서 조금씩 해서 열을 가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게 기름을 갖다 줄이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작업이 먼저 이게 돼야지만 나중에 기물의 형태가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기물 성형이 끝나면 본격적인 조각장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금속 표면에 밑그림을 그리고 정으로 무늬를 새기는 조이질입니다. 다시 끝없는 인내의 시간이죠. 정과 소돌이라 부르는 작은 장돌이가 작업 도구의 전부인데요. 정의 날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조각장의 솜씨가 달려 있습니다. 조이정은 보면 이게 전부 도끼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고 작고 이렇게 각이 중요한데 그 각을 갖다 일정하게 이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제 삐뚤빼뚤해지죠 이게.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일정하게 내려주는 게 생기고. 머릿속의 그림을 금속에 재현할 가장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수없이 정을 바꿔가며 반복되는 작업. 손끝에 모든 감각이 집중됩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장인들도 같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탁 은잔에는 조이질로 새긴 연꽃과 봉황, 산수 문양이 가득합니다. 철제 공구를 만들고 다루는 백제인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백제 그렇게 접하게 됐을 적에 처음에 굉장히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금속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금속 유물들 근데 이런 걸 좀 재현을 하고 싶고. 장인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속 주전자. 일제강점기 해외로 반출돼 현재 보스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주전자입니다. 곽홍창 장인이 재현한 것이죠. 해외 반출 문화재 재현에 힘을 쏟는 것도 조각장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조이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 주전자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통 조각인 조이질 기법으로 된 거죠. 그 동탁에 나오는 백제 동탁에 나오는 그런 기법이 다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조각 중에 최고의 백미죠. 아주. 안쪽에서 두들겨 입체감을 준 봉황과 연꽃, 음각으로 표현한 당초 무늬 등 조이질의 모든 기법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화려한 기교만큼 재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워낙 이게 재료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만들어 놨다가 또 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해놓으면 또 하나 만들어 놨다가 또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한 단 한 단 만들어 놓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린 시간이 7년인 거예요. 요즘 그가 매달리는 일 중 하나는 추사에 반야심경을 새기는 면상감 작업입니다. 상감은 조각장의 작업 가운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금속 상감 기법은 백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고대에는 주로 얇은 선을 끼워 넣는 선상감이 주를 이루다가 면상감으로 발전했죠.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이지만 그만큼 힘든 작업입니다. 선상감보다는 훨씬 까다롭죠. 같은 기법이지만 이제 선은 이 굵기가 일정하니까 그거는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물고 들어가니까 잘 빠지질 않는데 면상감은 꼭 이제 구간을 설정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치면 늘어나기 전에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끼워지질 않고 빠지는 거. 남다른 손재주와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천생의 장인들. 하지만 그것만이 장인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상의 쓸모와 상관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이 더해져 비로소 장인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이런 게 과정 공정이 많은데 이런 작업하려면 제작 기간이 꽤 많이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그 공정 중에서요. 지금 한 반 정도 된 거 되지 않았나? 반이 한 40%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년여 정도 걸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여기다 그냥 이렇게 글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 공이 들이고 정성이 들어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 기법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금속 기법이라요. 이제 붓글씨에 쓰는 종이가 지천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 금속 기법 살아 있는 거죠. 우리의 역사지만 우리 것이 아닌 해외 반출 문화재를 재현하고 세월에 희미해지는 기록들을 금속판에 다시 새기면서 장인은 전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작품 좀 팔지 왜 안 파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난 안 판다니까 작품. 그래서 그 소리는 못 하겠어요. 내가 그걸. 왜냐하면 그걸 전시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그거 갖다가 팔아 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그러니까 암담한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전 할 때까지만 그래도 갖고 있자 이거. 가을 비가 내린 9월의 끝자락. 가을이 다 됐구나. 서은강 작가가 일산을 찾았습니다. 전통 도금을 제작하는 홍석현 환도장의 공방입니다.
환도는 긴 칼을 말하는데요. 홍석현 장인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질 뻔했던 전통 도검 제작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이면서 권력과 힘의 상징인 칼. 만드는 과정 역시 치열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죠. 한 사람은 잡고 또 다른 사람은 치고 장인과 제자들의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도신의 형태를 잡는 단조 작업인데요. 오래 두들길수록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강한 칼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밖에는 지금 비가 와서 서늘한데 안에 와 보니까 선생님 작업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후끈후끈한다 여기는 열기가. 이 안에 이렇게 이걸 화덕이라고 하나 이거든요? 예, 쇠를 닳고는 네네. 화덕이죠. 아. 예, 환도대도 네. 도신을 만들기 위해 이제 닳고서 때려서 접고 네네. 늘리고 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 번, 두 번 두들겨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 활 모양이 나오려면. 수천 번 두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몸신 칼날인데 칼날을 아주 잘 만들어야지 그 다음 작업이 더 들어가지.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지금 이게 불 작업이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불 작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연료는 백탄 참순만 사용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만큼 온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쇠를 달구기만 해서도 안 되는데요. 달궈진 쇠의 색깔을 보고 가장 적당한 온도를 찾습니다. 장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감이죠. 여기에 전통 도검 만들기의 핵심인 접쇠 방법이 더해집니다. 가열한 쇳덩이를 편 다음 다시 접어 두들기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최고의 도검 제작 기술입니다. 모두 가난했던 시절 12살에 나른칠기 공방 일꾼으로 밥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전통 도검에 빠져 40년을 환도장으로 살아왔죠. 나전칠기에서 이 한국 전통 도검을 이걸 할 때는 제 집에서도 절대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 내 고집대로 했어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한다. 그래갖고서 내 자네 경제적인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자네네 그냥 아주 완전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것도 노숙자 똑같아. 그거서부터 참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이야 참 뭐 돈을 못 벌으니까 뭐 누가 이게 뭐 시장 바닥에서 막 파는 물건도 아니고 백화점에 파는 물건도 아니고 이건 참 그래서 이 한마디로 좀 미쳤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예. 우리 전통 도검을 향한 장인의 집념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40여 점의 칼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그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철종의 초상화에 얼핏 보이는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칼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검들 많은 검 중에 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 검인데 글씨도 써져 있고 뭐 별자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검은 어떤 검이에요, 선생님? 타인 참사검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검은 일반인들이 썼던 검이 아니고 뭐 왕실에서 사용했던 검인가 보네요. 벽사의 검이라고 예, 호랑이해, 호랑이달, 호랑이일, 시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죠. 4인 참사검은 60년에 한 자루만 만들 수 있다는 귀한 칼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칼에 신령한 힘을 불어넣기 위해 별자리와 주문을 상감으로 새겨넣습니다.
이런 모든 공예 기술을 터득해야 만들 수 있는 검이죠. 이렇게 많은 검들을 봤는데요. 이 중에 선생님이 그래도 애착이 가는, 물론 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의미나 애착이 가는 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검인가요, 선생님? 이 백제 이 용문 한두대도가 제가 이 칼을 만들 중에 가장 애착이 제일 많이 가고, 이왕 내가 칼을 할 바에는, 만들 바에는 최고의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이런 칼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처음에 1년 2개월 동안에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아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 또 다시 하고. 그러다 한 3번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긴 손잡이에 투각된 은재 고리를 끼우고 금줄과 은줄을 촘촘히 감아 누금 세공으로 장식한 칼. 백제 장인의 뛰어난 솜씨를 짐작할 수 있는 무령왕의 환두대도는 처음 본 순간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물을 보기 위해서 틈만 나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백제 한두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2년간을 계속 다녔어요. 거기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사진도 못 찍게 하지.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스케치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일요일마다 다니니까 거기는 박물관에서 이상하게 생각한가 봐요. 그래서 학예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뭔 일로 이렇게 매일 일요일마다 와서 그러냐고.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제작진의 시연 요청에도 홍석현 장인은 망설임 없이 환두대도를 택했습니다. 오랜 담금질을 끝낸 도시는 성형에 들어갑니다. 거친 줄을 이용해서 단조 과정에서 생긴 그을음을 벗겨내고 칼의 등과 날을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몸체를 매끈하게 하면서 날을 세우는 숫돌질이 이어지죠. 옛날에 숫돌질 이거 할 때 보면은 이 숫돌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거. 그 숫돌 좋은 거 찾으러 사방 찾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요걸 날 좀 하나 좀 세우는 걸로 마무리를 해서 요거. 결이 거친 것부터 고운 순서로 숫돌을 바꿔가며 연마 작업을 계속합니다. 시간과 노력만큼 결과가 드러나는 정직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진흙처럼 고운 숫돌로 마무리합니다. 많이 문질러야 돼요. 예.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해야 돼. 계속 문질러야 돼요. 한없이 문질러야 이게 좀 무늬가 잘 나오고 이쁘고 그러죠. 연마하는 데만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강하면서 아름다운 칼. 장인의 몸을 태워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칼날을 완성하고 나면 칼집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칼의 크기와 형태에 맞게 나무 속을 파내는데 파낸 속이 칼의 몸체와 정확히 밀착돼야 날이 상하지 않습니다. 칼집의 외형까지 다듬은 후에는 칼집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재료로 감싸고 오칠을 반복하죠.
나전칠기 일을 하던 장인이 도금 제작과 인연을 맺은 것도 칼집에 오칠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무량왕릉에서 나온 최고의 금속 공예품으로 손꼽히는 환두대도. 아름답고 화려한 환두대도의 모습은 손잡이 장식에서 완성됩니다. 잘 나왔어요. 하나 각도 틀리고 정확하게 다 잘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잘 나왔어요. 도신을 완성하는 단조와 접철 기술에 목공예와 칠공예, 금속공예의 모든 기술이 들어있는 환두대도가 홍석현 장인의 손에서 재현됩니다. 고대 장인의 솜씨는 그에게 따라갈 길이었다가 넘어설 산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이제 백제 한두대들을 이제 딱 제작을 하면서 탄생시켜갖고 이걸 완성 딱 될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칼을 만드는 장인이 됐구나. 이제서야. 그 감이 엄청나게 이 가슴에 오더라고요. 진짜 환도장이 되기 위한 시간 40년. 장인의 치열한 시간이 서은강 작가의 사진에 담겼습니다. 백제 환도대들을 만들 때나 다른 거 뭐 조선시대 칼을 만들 때나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한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면은 명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돈 생각하고 뭔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작품이 안 나와요. 말 없는 유물에서 백제의 소리를 들으려는 서은강 작가의 백제 탐험. 오늘 작가의 눈이 향한 곳은 돌입니다. 충남 공주의 금강조각연구소. 30년 내공의 석장 윤태중 장인의 작업 공간입니다. 화강암이 많이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석조 문화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백제는 삼국 중 석불과 석탑의 역사에서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보 162호 무량릉 출토된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석수라는 석수. 석수 네네. 즉 돌짐승이라는 그러면 이 왕릉을 지키고 있는 그 수호신 뭐 그런 건가입니다. 그렇죠. 이게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정식 명칭으로 보면은 진묘수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곰 형상인가요? 아니면 무슨 형상 어떤 모양인가요? 이것은 그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의 동물. 그래서 이건 뭐 저쪽 그 남조 시대 때 유행했던 그런 이제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뭐 그 물소라든가 무슨 뭐 그 뿔이 있는 것은 그 사슴뿔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혼합해서 그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남조의 수입 문물이었던 진묘수. 당시 진묘수를 만들었던 백제의 장인들에게도 생소하고 색다른 경험이었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동물의 형태로 상상의 동물이지만 보면 볼수록 친근감이 있고 또 약간의 해학적인 느낌도 들고 우리 가슴속에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10대부터 기술을 익힌 많은 장인들에 비해 윤태중 장인은 늦은 나이에 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강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소박한 돌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석조 작업의 시작. 거대한 돌덩이를 다루는 일도 좋았습니다. 돌덩이 위에 올라서서 톱질을 하고 재단을 하면 돌 속에 숨어있던 온갖 형상들이 자신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전생에도 석수쟁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탑이라든가 또 아주 그 형편없는 만들어진 무지랭이 같은 석조물을 봐도 어디서 내가 만졌던 것 같은 친숙한 느낌, 그리고 뭔가 나를 반겨주는 듯한 따뜻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전생에도 돌을 다루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정말 전생부터 계속된 소명일까요? 돌 조각으로 시작한 석장일은 석조 문화재 해체와 복원을 하는 드잡이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부여 장하리 3층 석탑. 고려시대의 탑이지만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닮은 백제 양식의 탑입니다. 그가 복원한 300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그 많은 공부도 하게 해준, 또 제가 더욱더 문화재 그 복원자로서 이 길을 더욱더 그 열심히 그 매진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어요. 돌은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해온 예술의 소재인데요. 본격적인 석조 미술은 삼국시대 불교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많은 석조 문화재가 불상인 이유죠. 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어디에 지금 안치될 거를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남 산청에 모셔질 건데요. 겁의사라는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 생가 사찰에 네. 지금 안치될 예정입니다. 거대한 돌덩어리에 부처의 미소가 피어나고 진리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장인의 땀이 불어넣은 숨입니다. 쉼없이 돌을 깎고 새기는 일. 그 자체로 불가의 수도자를 닮았습니다. 30년 전 그를 석공의 삶으로 이끌었던 돌의 매력은 여기까지 장인을 이끌고 온 힘이기도 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기본 1000년입니다. 그러면 완성돼서 세워놨을 때 오가는 사람들한테 1000년 동안 욕을 먹을 것인가, 1000년 동안 칭찬을 받을 것인가는 석수, 석공의 그 만드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멀리 벗어나게 하지 마이. 알았지? 네, 여기까지 오게 하지 말라고. 요 코너 쪽에서. 코에서 만나면. 오케이. 빼고. 불상을 세울 좌대에 선을 그리는 먹줄 작업이 한창인데요. 먹줄을 제대로 튕겨야 오차 없이 재단이 됩니다. 자, 세게 튕겨. 팽팽하게 하고. 좀 더 당겨줘요, 아빠. 야. 오케이. 옆에서 그와 합을 맞추는 사람. 장인의 아들이자 제자입니다. 아버지의 돌 사랑을 보고 자란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장인들에 비하면 윤태중 장인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많은 전통 기술이 전수자가 없어 명맥이 끊기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장인이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이거 참 제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가. 선생님 요거는 색깔이 좀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 돌에. 예. 이것은 산비탈에서 야면석으로 그 나와 있던 그런 그 자연석입니다. 밖으로 지금 보였던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속살은 이렇게 희잖아요. 희고 검은 저 흑운모가 여기 나타나죠. 그러면 이걸 가공했을 때는 네. 이런 색깔의 속살이 드러납니다. 무심한 듯 흩어진 돌들은 때를 만나면 꼭 맞는 쓰임새를 찾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틈틈이 돌 사냥을 나갑니다. 돌사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 돌을 뭐 총으로 쏴서 사냥을 하나요? 뭐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저는 참 이거 맹수가 먹이 사냥하듯이 그 온 노력을 다해서 그 사냥감을 쫓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석공으로서 그 돌만 보면 그렇게 아. 욕심이 나고 그 돌을 꼭 필요한 만큼은 제 것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제 표현에는 그게 돌 사냥입니다. 아, 그래서 돌사냥이라고. 예. 네. 석조문화재의 해체와 복원 기술뿐 아니라 복원에 필요한 돌도 함께 남겨야 한다는 게 장인의 생각입니다. 그건 언젠가 귀중하게 또 쓰이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시대에 국보 묘토는 어떤 돌로 그 수리가 됐고 그 대상 문화재가 정확하게 어떤 돌인지 규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사오고 채취했던 그 돌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깊은 밤, 돌을 깨는 장인의 정소리만 밤공기를 울립니다. 차가운 돌 속에서 또 하나의 존재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저녁 때까지 작업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하지만 내가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도 호기심 많은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선생님 가슴속에는 설레임이 엄청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 끝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업들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참 희열을 느낍니다.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인 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세상에 관심이 미치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옛것은 다시 내일로 이어집니다. 서은강 작가의 익숙한 캐리어가 오늘은 도심의 상가 안으로 향합니다. 인기척에도 80이 넘은 장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누금 세공으로 손꼽히는 김영창 장인입니다. 미세한 금 알갱이를 붙여 장식하는 누금은 가장 정교한 금 세공 기술입니다. 불을 만난 금이 달처럼 차올랐다 10개를 반복하며 금 알갱이가 만들어집니다. 깨알 같은 피사체를 쫓아 서은강 작가의 카메라도 깊이 다가갑니다. 굴러다니는 게 재밌죠. 그러네. 자약 이게 동그랗게 정말 동그랗게 되네요. 지금. 그러네. 이슬을 만드는 거네. 불로. 그래, 이슬을 불로 이슬을 만드네. 만드네요. 예, 예. 그럼 결국에는 선생님은 신선이 아니었네. 불 이슬이지. 불이 좋아요. 예. 불을 얼마큼 잘 다루는 하늘에서 거네. 만드는 거는 진짜 이슬이고 이거는 인위적인 불 이슬. 아, 그러네요. 지름 0.3mm의 금 알갱이.
나란히 놓인 곡식 나달과 비교하니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납니다. 금 알갱이를 금속 표면에 붙여 독특한 문양과 질감을 내는 누금은 아름다운 만큼 어려운 세공 기술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죠. 동그랗게 되는 거가 그 연잎 위에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입히는 거 모양 네네. 그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물체든지 액체가 돼서 물이 됐을 때는 네네. 동그랗게 네네. 그, 자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방자 유기장이었던 할아버지와 금은 장신구를 만들던 아버지를 이어 김영창 장인도 숙명처럼 금은 세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처음 보는 세공수를 만납니다. 그 박물관에 찾아가서 이제 보니까 삼국시대 때 신라 백제 고구려 때 땜 없이 쉽게 해서 땜 없는 그런 그 작품들이 거기에 있기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 와서 그 여쭤봐갖고 옛날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안 된다. 그거 해봤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한 80년대부터 이제 이거를 연구하고 혼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수많은 금 알갱이들로 장식된 무령왕의 귀걸이. 이 알갱이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누금 기술의 핵심인 재물댐 덕분입니다. 순금과 녹는 점이 다른 합금을 이용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금끼리 바로 붙이는 것이죠. 현대에도 없는 완벽한 접착 기술입니다. 무령왕의 귀걸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화려한 금빛. 거기에 섬세하게 가공도 할 수 있어서 금은 고대의 장인들에게도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금은 가열해서 무르게 만든 후 두드려 펴니다. 원하는 두께와 크기가 만들어지면 디자인에 따라 금판을 오리는 재단을 합니다. 금판 밑에 원하는 모양을 대고 두드려서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타출 기법입니다. 전에는 뭐 도구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진흙 같은 데다 이렇게 그 모양을 내서 거기다 대고 두들기는 방법도 있었고, 그 요새는 이제 그 이런 그 납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낮은 온도에서도 푹푹 녹는 거, 그 녹여 갖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원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두들겨서 부풀러내는 거. 요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표면을 장식할 금 알갱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얇은 금실을 뽑아냅니다. 원하는 알갱이 크기대로 굵기와 길이를 조절해서 자른 뒤 가열하는 것이죠. 금 알갱이뿐 아니라 얇게 뽑은 금실을 둘러서 장식하는 것도 누금 기법의 하나인데요. 금실을 꼬아서 변화를 주고 입체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인이 찾은 재물댐의 비방은 바로 이것, 옷기름이었습니다. 온나무 껍질을 태운 재를 두꺼비 기름에 개어서 칠한 다음 열을 가해주면 이음새 하나 없이 단단하게 접착이 되는 것이죠. 그 오래도록 이제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나중에 하니까는 이게 나중에 또 이걸 알려 주는 거예요. 그게 온나무. 아, 이게 검은 게 저는 보고 예. 그냥 먹을 칠하는 줄 알았어요. 먹이 아니에요.
온나무 껍질을 태워서 네네. 그 이제 그 옛날엔 그렇게 비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거 이런 걸 알려주면은 나중에는 뭐 나라에서 뭐 목을 자른다든가 뭐 그래 절대 발설을 안 하는 거래요. 그 온나무 껍질을 태워서 그 재를 어디에다 성내하면은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기름에다 개서 그걸 칠을 해야 이건 이제 초벌이 되는 거고 네. 요거 이제 완전 구이를 할 때 이거를 해야 그다음에 완전히 굵는다. 하지만 수십 년 내공의 장인에게도 누금은 여전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 선생님 이렇게 금이 불이다도 저렇게 아까 올려놓으신 게 안 녹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게. 금은 이제 1063도 그때 가서 녹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약칠을 하면은 금 표면에 허물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뻘겋게 되면 그 아무래도 그거 그래서 빨리 식히면은 그 닿은 자리가 서로 녹아서 붙는 거예요. 제살로. 불이 들어가니까 색깔이 아주 변합니다. 붉은소름하게. 네네. 서은강 작가의 카메라 셔터가 빨라집니다. 장인의 작업 속에서 여전히 생생한 유물의 의미를 담아내는 걸까요? 자, 선생님, 이게 녹음 기법인데 이 녹음을 하나씩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총 몇 개쯤 올라갈까요? 좀 완성할 때쯤 되면? 대략 요 한 바퀴 돌아가는데 네. 한 1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런 동글뱅이가 쫙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하려면은 한 15개가 또 올라가니까 15 곱하기 15. 그럼 굉장히 많네요. 예. 정확한 계산이 안 되지만 예,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예. 무량왕 귀걸이 가운데 옥장식을 끼운 관모 하나. 이 작은 공간에 200개가 넘는 금 알갱이가 들어갑니다. 김영창 장인이 만든 무량왕의 귀걸이 재현품입니다. 귀걸이 한 쌍에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으로 이파리를 만들고 누금으로 입 끝에 이슬을 올리는 동안 1500년 전 왕의 귀걸이는 더 이상 기억에서 잊힌 옛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그 영락들이 이렇게 귀에다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 그 작은 금 이파리들이 달랑달랑달랑 흔들리는 건 자기만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하늘에서 나는 천상의 소리가 아닐까. 그거를 아마 그 임금은 아마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백제와의 만남. 자신이 만드는 물건에 혼을 불어넣는 장인만이 경험하는 몰입의 순간이겠죠. 선생님 작업하는 거 보니까 정말 즐겁게 작업하시는 거 보고 아, 선생님은 정말 타고난 팔자가 있으시구나. 금을 만지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팔자가 즐겁게 일하시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전통 누금 기술을 붙잡고 아직도 매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김영창 장인. 그 즐거움이 그를 장인으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죠. 이거 만들자고 뭐 세월을 몇 년을 걸리고 이게 특히 임금이 쓰는 거니까 뭐 목숨을 걸고 붙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혼이 여기 들어가 백이니까 뭐 저도 여기 내 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서은강 작가의 사진 속에 장인들의 시간이 담겼습니다. 옛 장인의 흔적을 따라서 다시 미래의 유물을 만드는 장인들. 그들에게 백제의 유물은 시대를 뛰어넘는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박물관 진열장의 익숙한 유물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너머에 존재했을 장인들의 시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